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조선 전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선 전기 왕들의 업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진부터 볼 건데요. 여기는 어디일까요? 많이 가보셨을 것 같아요. 이곳은 경복궁이라고 하고요. 조선시대의 법궁이라고도 해요. 대표적인 궁궐이고 여기서 왕이 실제로 거주를 하고 여기서 업무를 처리를 했던 곳입니다. 궁전이죠, 궁전. 여기가 이제 근정전인데 여기서 이제 업무를 봤던 거고요. 요 돌들은 품계석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뭐 정구품, 종구품 이런 식으로 그 자신의 품계에 맞춰서 여기에 앉아 있으면 됐던 거예요. 여기도 이제 경복궁이고요. 여기도 경복궁 안에 있는 곳인데 여기는 어딜까요? 경회루라고 하는 이제 연애도 하고 경연도 했던 그런 곳입니다. 실제로 가서 보면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다음 여기는 조금 다르죠. 모습이 경복궁하고는. 여기는 종묘이고요. 종묘는 조선시대가 유교 국가였잖아요. 그래서 유교 국가에서 모시는 분들, 공자도 있고요. 그리고 조상들을 제사 지내던 곳이에요. 이 제사를 지냄으로써 국가의 그런 권위를 높이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여기는 아까 그 조선시대 법궁, 경복궁보다는 조금 크기가 작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서 왕이 업무를 봤던 곳인데 여기는 창덕궁이고요. 경복궁이 이제 전쟁이나 이런 것들 겪으면서 불에 타버려가지고 거기서 머물 수가 없게 되어서 창덕궁으로 옮겨서 여기서 생활을 하고 여기서 또 업무를 보고 이렇게 생활을 하셨습니다. 여기도 이제 대조전이라고 여기도 이제 창덕궁의 한 부분이고요. 여기도 보시면 여기가 이제 낙선제라고 하는 곳이고 여기 창덕궁이에요. 두 개 다 여기도. 그래서 보시면 좀 약간 근대적인 모습들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좀 근대까지도 계속 사용이 되었던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어딜까요? 창덕궁 뒤편에 있는 어, 후원, 비원이라고도 하죠. 이곳에 있는 건데 이 건물이 정조시대에 세웠던 규장각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초계문신제도 실시를 하고 이거는 이제 추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후원이 있고요. 여기도 다 후원의 모습들이 너무 예뻐서 꼭 한번 가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아, 여기는 어딜까요? 여기, 이것도, 이 사진도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제주도에 있는 관아라고 해요. 제주 관아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곳은 무엇을 하던 곳이었을까요? 여기는 이제 그 당시로는 목사라고 하는데 종교 지도자 목사 말고요. 그 제주목이라고 했어요. 이 제주목을 관장하는 목사가 머물던 관아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뭐 굳이 비유를 하자면 도청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어디일까요? 성이 있네요. 성으로 좀 둘러싸여 있고 여기도 성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이곳들은 읍성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요 안에서 이제 생활을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고 했을 때 이곳을 이제 방어를 좀 많이 했죠. 그런 읍성입니다. 다음, 요거는 무엇일까요? 이것들은 무덤이 보이네요.
조선시대의 왕릉이고요. 지금 모든 왕릉이 잘 유지가 돼 있어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금 등록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수도권 지역으로 이렇게 퍼져서 다 나눠져서 있고요. 사계절 다 너무 예뻐요. 그래서 여기도 한번 꼭 가보시길 추천드리고, 여기는 이제 서울흥에 있는 여기가 장희빈 묘예요. 장희빈은 이제 숙종의 후궁이었죠. 그래서 그 장희빈이 묻혀져 있는 장희빈 묘고요. 다음 여기는 어디일까요?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 곳이에요. 좀 격리가 되어 있는 곳이죠. 유배지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영월에 있는 창녕포라는 곳이거든요. 여기는 누가 유배가 되었을까요? 영월에 있는 창녕포에 유배됐던 왕은 단종입니다. 자기 이제 삼촌한테 배신을 당했다고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어쨌든 삼촌이 반란을 일으켜서 계유정난이라고 하죠. 계유년에 일어난 정난 해가지고 이 계유정난을 계기로 단종이 유폐가 되고 유배를 갔어요. 여기가 단종이 머물던 곳이고요. 단종이 이제 여기서 이 돌에 앉아가지고 매일 고향을 그리워했다고 합니다. 이 탑도 같이 쌓으면서 좀 그리워했대요. 여기가 단종묘예요. 여기도 영월에 있어요. 여기도 원래는 이제 모든 왕들이 수도권에 이제 그 경복궁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어, 자기 이제 무덤을 만드는데 단종 같은 경우에는 유배를 갔기 때문에 이렇게 영월에 이제 무덤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단종이 폐위가 되고 나서 이 단종을 따르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신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조선 전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자, 조선 전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건국은 고려 말에 잠깐 이제 언급을 했는데 태조 이성계죠. 이 이성계가 신진사대부들하고 손을 잡죠.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급진 신진사대부였던 정도전과 손을 잡고 고려를 멸망하고 조선을 세우게 되죠. 이 권력을 잡는 과정인데요. 이제 명의 천령위를 설치를 하려고 하자 요동 정벌을 나서야겠다라고 했는데 이성계가 사불가론을 내세웁니다. 그러면서 반대를 하고요. 이제 신하의 나라로서 그 임금을 섬겨야 된다 이런 네 개의 이야기를 해요. 여름에는 장마기 때문에 또 위험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네 가지 이유를 대서 안 된다고 하지만 최영이 기어코 단행을 하고 이에 반대했던 이성계는 위화도라는 섬에서 군대를 돌려요. 회군을 시켜서 수도로 들어가서 왕을 폐위를 하고 공양왕을 옹립을 합니다. 하면서 이제 과전법을 실시를 하는데요. 이 과전법은 권문세족들이 고려 말에 대토지를 소유를 하면서 그 토지의 경계가 산과 강이었다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토지를 소유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토지들의 수주권을 다 빼앗고 수주권을 재분배합니다. 이것을 과전법이라고 하고요. 이 다펌손실법이라는 거는요. 그 토지의 풍흉이나 잘 되고 못 되고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그 세금을 걷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세금 걷는 사람이
직접 조사를 하게 한 게 다펌 손실법이고 이게 나중에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그 수조를 하는 사람, 세금을 걷는 사람이 직접 땅의 풍용을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더 많이 걷기 위한 폐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세종 때 가면은 이게 이제 공법으로 바뀌게 됩니다. 태조부터 볼게요. 태조는 국호를 조선으로 하고요. 한양으로 천도를 합니다. 이때 이제 작용했던 게 참의설인데요. 이 참의설이 뭐냐면 천도를 하지 않으면 반란이 일어난다. 군신을 패하는 반란이 일어난다. 라는 참의설이 그때 되게 유행을 했대요. 그래서 한양으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군부라는 것을 만들어서 병권을 중앙으로 집중시켜요. 왜냐하면 권문세족들이 고려 말에 되게 권력을 잡으면서 각각의 사병들도 두면서 좀 병권이 분산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의흥상군부라는 것을 두어서 병권을 중앙으로 집중시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뭐 조선 경국전, 경제육전 같은 책들을 이제 펴내요. 그러면서 이 아직 초기니까 법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 필요해서 쓴 책이고요. 그리고 고려국사라고 고려사를 이제 편찬을 하는데 이게 나라가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좀 반란처럼 보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고려를 폐하고 조선을 건국한 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고려국사를 짓게 되고요. 그리고 요동정벌을 준비합니다. 뭐 조선시대 하면은 명나라하고 좀 사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무조건 충성하고 이런 거를 조금 생각할 수가 있는데 조선 초에 잠깐 이 명나라를 치려고 요동 지역을 정벌을 하려고 준비를 하기도 해요. 근데 이때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방원이 불만을 갖게 됩니다. 왜냐면 자기가 세자 책봉을 못 받았어요. 막내가 세자 책봉을 받는데 이 막내는 첫 번째 부인의 자식이 아니고 두 번째 부인의 자식이어서 이 이방원이랑은 엄마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방원이 좀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면 그 아이가 좀 어렸거든요. 세자로 책봉이 됐는데 이방원은 자기는 이 조선 건국에 굉장히 큰 공로가 있고 이방원이 그 정몽주를 선주교에서 죽임으로써 이제 조선이 건국되는데 좀 원활하게 될 수 있게 도움을 줬거든요. 그 이방원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큰 역할을 했는데 왜 나한테 돌아오는 것은 없는 거지? 하는 거죠. 그리고 정도전이 재상 중심의 정책을 좀 펼쳤단 말이죠. 왕보다 신하 중심의 신하 그쵸? 저 재상들 중심의 정치를 펼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불만도 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차 왕자의 난을 일으키고 이때 정도전이 사망을 하고 그래도 자기가 바로 왕이 될 수는 없으니 자기 형을 왕으로 등극을 시켜서 2대왕 정종이 왕이 되고요. 이때 정종은 이 한양에 너무 재화가 많다. 이런 반란이 일어나고 하니까 한양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하니까 좀 별로 터가 안 좋다 생각을 해서 다시 개경으로 환도를 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때 이방원이 본격적으로 이제 자신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2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이방원이 권력을 잡고 태종이라고 하는 왕위에 오르게 되고요. 다시 한양으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종묘의 권위를 빌었다고 하는데요. 자기가 좀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된 거기 때문에 사실 그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된 사람들은 정당성이 필요를 해요. 내가 반란을 일으킨 좀 정당한 이유? 이런 것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어떠한 뭐 이런 거에 권위를 빌려요. 그래서 정당성을 좀 차지를 해서 이 한양으로 천도를 하게 되고요. 육조 직계제라는 것을 실시를 해요. 다음 영상에서 보실 거지만 이제 의정부가 있고요. 그 밑에 육조가 있는데 6개의 그 실질적으로 이제 일을 수행하는 그런 부서가 있어요. 근데 왕이 그 전에는 의정부가 가운데 왕과 육조 가운데 있어서 육조가 의정부에다가 이걸 이제 전달을 하면 의정부에서 왕에게 전달을 하는 이런 식이었는데 육조 직계제를 통해서 육조에서 바로 왕으로 직접 이제 일을 처리를 한 거죠. 그래서 의정부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상대적으로 왕권을 강화했던 정책입니다. 그리고 호패법, 인도제 같은 걸 실시를 해서 이제 백성들을 정확하게 뭐 몇 명이 있고 이런 걸 좀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세금도 걷어야 되고 군사 훈련도 시켜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히 몇 명이 있는지 정확히 파악이 돼야지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호패법, 인보제 같은 것을 실시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신문고를 설치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북을 올리는 거죠. 둥둥둥 해서 내가 이게 억울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뭐 제대로 조선 전기에는 제대로 실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걸 못하게 좀 막았어요. 백성들이 이걸 못하게. 그래서 제대로 실시는 잘 안 됐고 그리고 뭐 무역소도 설치해서 여진족하고 무역을 실시를 하고요. 농서지교 같은 농경책도 만들고 혼일강리 역대국도지도라는 지도를 만들어요. 이 지도를 어, 만들어서 이것 또한 이제 왕권 자기 이제 통치하는 데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 지도를 또 만들기도 합니다. 이 태종은 여러 가지 이제 왕권 강화책을 펼쳐서 자신의 아들이 안전하게 왕위에 오를 수 있도록 해요. 그래서 등극한 왕이 세종이고요. 조선시대에 굉장히 어, 중흥기를 이끌어 좀 조선시대에 이렇게 크게 중흥시킬 수 있었던 왕 중에 한 명이라서 보통 이제 세종 대왕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냥 세종이라고 안 하고 이 세종은 집현전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경연은 이제 왕하고 신하들이 같이 토론을 했던 거고요. 서연은 신하들에게 그 세자의 교육을 맡겼던 걸 이야기를 해요. 그 집현전에서 이런 것들을 실시를 하고요. 사가독서라는 제도를 실시를 해서 이제 휴가를 주는데 책을 읽도록 하는 그 사가독서라는 제도를 실시를 합니다. 이 세종은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를 해서 아빠였던 태종과 다르게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를 하는데요. 육조 직계제하고는 반대로 의정부를 거쳐서 왕으로 갈 수 있게 했던 제도라서 이 의정부의 권한이 좀 강해졌던 제도고요. 이런 이제 또 문치뿐만 아니라 이 대외 관계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했어요. 왜냐하면 건국 초기이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에게 좀 위협을 받을 수가 있어서 그런 국경을 좀 수비를 할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사군 육진을 개척하고 스시마를 정벌하고 하는 등의 이런 일들을 펼쳤는데요. 사군 육지는 최윤덕, 김종서에게 맡겼고요. 스시마는 대마도를 이야기해요. 대마도를 정벌을 하고
이때 이제 왜구들이 막 설치니까 세 개의 항구를 개항을 해주겠다 해서 삼포를 개항을 하고 개해약조도 체결을 합니다. 요런 자세한 내용은 임진왜란 쪽 가서 다시 이야기할 거고, 그리고 아까 과전법 이야기하면서 잠깐 이야기했던 공법이라는 걸 실시를 하는데요. 공법 실시 전에 여론조사를 실시를 해요. 그래서 백성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세종이 이제 좀 알아내서 이런 것들 실시할 수 있게끔 백성의 소리를 최대한 듣겠다라는 거죠. 굉장히 이제 백성들을 생각했던 왕이기 때문에 심지어 이제 찬성표가 조금 더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표가 너무 많아서 사실 찬성이 높았는데 반대표하고 별 차이가 안 나도 찬성표가 높기 때문에 이 공법을 실시를 해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반대표가 그래도 너무 많다라고 생각한 세종은 바로 실시를 하지 않고 문제점들을 더 보완을 해서 이 공법을 실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백성을 굉장히 생각했던 왕이죠. 이 연분 구등법, 전분 육등법은 토지의 상태, 그리고 그 해의 풍요, 이런 것들을 가려서 등급을 매겨서 그 등급에 따라서 세금을 걷었던 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원학향리 처벌법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향리라는 것은 중인층의 대표적인 이제 직책인데 고려시대에는 이들이 토지를 분급을 받으면서 생활을 했지만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이 향리직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거를 좀 제한을 해요. 그래서 향리의 지위를 격화시키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원학향리 처벌법이고 칠정산 내편과 외편을 만드는데 그 이유는 이 당시에 이제 뭐 역법, 역법이라 하면 지도 같은 거 이야기 그렇게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원래 이전까지 갖고 있던 거는 중국 기준이었어요. 근데 중국하고 이 한반도 우리나라하고는 경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달라요. 기후도 다르기 때문에 안 맞았던 거예요. 서울하고는. 그래서 서울 표준으로 연구를 해서 바꾼 게 칠정산 내편이고요. 칠정산 외편은 이슬람에서 만든 회회력을 참고를 해서 만든 책입니다. 그리고 농사직서를 펴내는데 그 전까지의 농서들은 중국에서 갖고 온 거여서 좀 중국 땅에서 최적화된 농사 방법이었어요. 근데 중국하고 우리 한반도는 토질이 많이 다르고 기후도 다르기 때문에 농사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반도 남쪽에 있는 농민들에게 자문을 구해서 만든 책이 농사직설입니다. 그런데 이거 이제 한계점은 우리 이 조그만 한반도에서도 남쪽하고 북쪽에 땅도 다르고 기후도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좀 다르게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그거를 잘 몰라서 이 남방의 방법을 우리 한반도 북쪽에서도 적용을 시키려고 했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또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한글을 만든 훈민정음을 창제를 하셨죠. 이 당시에는 한글이라고 사용하지 않고 훈민정음이라는 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덕분에 우리가 지금 굉장히 편하게 그 문맹률도 현저히 낮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글자가 조합이 어려운 조합이 아니어서 그래서 정말 큰 일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이제 세종의 아들 문종은 몸이 너무 약해서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린 나이에 단종이 이제 왕위에 오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리고 혹시 KBS에서 했던 드라마 공주의 남자라고 혹시 보셨나요? 조금 각색이 되기도 했지만 계유정란에 대해서 굉장히 잘 다룬 드라마라고 생각을 해서 이 드라마를 좀 추천해 드리고 싶고 보시면 조금
어느 정도 좀 머릿속으로 정리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계유정난을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공주의 남자를 한번 봐보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이 계유정난을 일으키는데 수양대군이 세종의 아들인데 굉장히 머리가 좋았대요. 근데 이제 문종도 마찬가지로 머리도 되게 좋고 통치자로서의 능력이 있었지만 수양대군이 자기가 이제 하고 싶었던 거죠. 자기도 자기 스스로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단종을 폐위를 시키는데 이게 이제 태조도 마찬가지고 통일신라의 이제 무열왕도 마찬가지고 삼양지례라는 약간 예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3번 사양한다는 얘기예요. 한 번에 허락을 하면 좀 그렇잖아요. 주위에서 보기도 그렇고. 그래서 3번 사양을 하고 받아들인 약간 이런 게 있어서 수양대군도 마찬가지로 이제 단종이 옥새를 갖다가 바쳐요. 세조한테. 그렇지만 처음에 이제 거절을 하죠, 몇 번. 그리고 나서 어쩔 수 없이 받겠다 하고 받아요. 그래서 세조로 이제 올라가게 되고요. 왕이 된 이후에 이제 뭐 공신을 책봉을 해야죠. 자기가 왕위에 오르는데 뭐 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공신으로 책봉을 하고 뭐 대표적으로 신숙주 한 명에 있죠. 그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이라는 그 노래에도 이 2명이 나오거든요. 이 신숙주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세종시대 때부터 되게 충실한 신하였는데 변질을 한 거죠. 그래서 세조 편으로 붙어가지고 같이 세조가 왕위에 오르는데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숙주나물 있잖아요. 숙주나물이 왜 숙주라고 이름이 붙였냐면 숙주나물이 되게 잘 쉰대요. 그래서 신숙주가 변질을 했기 때문에 이 신숙주의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세조는 태종과 마찬가지로 이제 왕권 강화책을 펼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실시를 하는데 뭐 육조직계제 그리고 경연을 중지를 해요. 신하들의 쓴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외척을 등용을 하고 이런 식의 이제 왕권 강화 정책을 펼치고요. 세조 때부터 경국대전을 편찬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보법이라고 해서 남자들의 인원수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그 인원수에 따라서 군역을 부과를 했던 거를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직전법을 실시를 하는데요. 이전에는 현직이 아닌 은퇴한 사람에게까지 이제 봉급이 주어졌다면 직전법은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이 배급이 됐던 것을 이야기하고요. 이 보법과 직전법에 불만을 가진 이시에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지만 제압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들의 근거지가 될 수 있는 유향소가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오가작통법이라는 걸 실시를 해서 5개의 집을 하나로 묶어서 서로 감시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오가작통법을 실시를 또 해서 백성들을 통제를 했습니다. 이후에 뭐 예종이 올랐지만 예종 세조의 아들이거든요. 이 세조가 지었던 벌을 예종이 받았나 봐요. 그래서 지었던 죄에 대한 대가를 예종이 받은 것 같아요. 예종도 몸이 안 좋아서 일찍 죽고 성종이 이제 왕위에 올라서 이 성종시대에 드디어 경국대전이 완성이 되면서 통치체제가 정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성종이 이룰성자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 어느 나라든 성종이라는 묘호가 붙은 왕들은 무언가 통치체제를 완성시킨 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영구히 준수해야 할 법칙이란 무엇이냐? 이전까지는 법이 생기면 따로따로 지방에 그 법을 이제 그때마다 즉각적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실시를 하고 했는데 그렇게 되니까 좀 법이 여러 개가 좀 섞이면서 혼란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영원히 준수해야 할 좀 통일된 법을 마련을 했던 게 경국대전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육전체제라고 해서 6조의 순서를 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2호 예병형 공입니다. 잘못 썼네요. 2호 예병형 공. 그래서 요 순서대로 이제 순서를 정해놨던 거고요. 이 중에서도 이 형전 같은 경우에는 대명률이란 명나라, 중국 명나라에서 실시하던 법인데 이 법을 조선시대에서도 썼었어요. 조선 초기에 그 법을 이렇게 빌려와가지고 쓴 거죠. 근데 그 법보다 먼저 시행할 수 있었던 게 서형전입니다. 이 경국대전은 약간 모호한 부분도 있었고 또 생략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대전 송록, 수교 집록 같은 것도 편찬을 하였고요. 그리고 홍문 때, 성종 때는 홍문관이라는 것을 만드는데 이게 뭐냐면 이전에 집현전 있었죠. 이 집현전의 이름을 바꾼 게 홍문관이에요. 나중에는 수정전으로 바뀌어서 지금 경복궁 가시면 이 수정전이 옛날에 집현전과 홍문관이었던 곳이에요. 지금은 수정전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뭐 관수관급제 실시하고 팔교작보제를 실시하는 등 또 여러 가지 제도를 정비를 하게 됩니다. 이 성종의 아들이었던 연산군이 왕위에 오르는데요. 연산군은 그냥 좀 약간 원래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는 사람이라고 지금 추정을 그냥 하고 있어요. 뭐 어렸을 때 상처 이런 거 하고 상관없이 그냥 원래 성격이 그랬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때 두 번의 사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사화란 무엇이냐? 살림이라고 하는 세력이 있는데요. 이 성종 때 본격적으로 살림이 정치에 진출을 하게 돼요. 이 살림이란 고려 말에 급진 신진사대부들하고 반대로 고려의 그 존속을 유지를 원했던 온건 신진사대부들이 제야로 들어가면서 학문에 열중을 하게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살인 세력으로 성장을 해서 성종 때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홍구 세력들하고 부딪히게 됩니다. 홍구 세력들은 주로 세조 때 공신으로 책봉되었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요. 이들하고 이제 좀 마찰이 일어나게 되면서 네 차례의 사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하나는 살인끼리 일어났던 사화라서 을사사화인데 이거는 조금 예외로 하고 모호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이렇게 일어나요. 그 먼저 연산군 때는 모호사화하고 갑자사화 두 차례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김종직이라는 사람이 조이제문이라는 것을 지어요. 글인데 요거를 김일손이라는 사람이 사초에 이걸 삽입을 합니다. 사초란 이제 그 조선 왕조실록 있잖아요. 그 역사서를 만들 때 실었던 글을 이야기를 하고요. 요거를 여기다가 싣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알게 되어서 연산군이 화가 난 거죠. 이 조이제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산군이 비난하는 게 아니고 이제 세조를 좀 비난하는 그런 식의 글이었기 때문에 세조가 이 연산군 자기 할아버지잖아요. 그 연산군의 할아버지 자기의 핏줄을 욕한 거니까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이때 많은 살인들이 죽고 김종직은 심지어 미리 죽어서 무덤에 묻혀있던 상태였는데 그 시신을 꺼내서 목을 잘라버리는 부관 참시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패비윤 씨 문제로 갑자사화가 일어나는데요. 패비윤 씨는 연산군의 엄마예요. 성종의
정비였죠. 첫 번째 이제 왕비였는데 굉장히 질투심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후궁들에게 막 뭐라고 하고 심지어 이제 막 이렇게 그 후궁들에게 뭐라고 하는 거를 성종이 말리다가 패비윤 씨가 이제 뭐 손에 반지도 끼고 있고 했을 거 아니에요. 손을 막 휘두르다가 성종 얼굴에 확 긁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윤 씨가 패비가 됐는데 요걸 이제 연산군이 알게 되면서 자기 엄마를 폐위시키는데 일조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그 사람들을 모두 다 죽여버려요. 그런 사화가 한번 일어나고요. 이를 계기로 해서 경연중지, 뭐 신원패 착용, 이거는 신하들한테 패를 착용하게 한 거고요. 그리고 뭐 홍문관이라든지 사관원 같은 삼사를 혁파를 시키고, 그리고 곡물 같은 것도 좀 과도하게 수치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좀 폭군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결국에 중종 반정이 일어나서 연산군은 폐위가 되고 다른 왕들이랑 다르게 묘호가 붙지 않고 연산군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거죠. 이 중종 반정 같은 경우에는 중종 반정을 계기로 해서 이제 왕이 좀 왕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신하들한테 이제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신의 권력 관계가 변화한다라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이 중종이 왕위에 올랐잖아요. 그때 이제 조광조를 등용을 하는데요. 살인 세력 중 한 명이고요. 이 연산군의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왕에게 좀 도학 정치라고 해서 임금이 도덕적으로 좀 수양을 하고 이걸 좀 강하게 요구를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뭐 현량과를 실시를 해서 이건 추천제 해서 추천을 해서 3사에다가 배치를 시키고 했던 거고요. 여러 가지 이제 위훈 삭제 요구가 계기가 되는데 이 공신 세력들의 가짜 공신이라고 하죠. 그것을 삭제하자라고 하는 거죠. 요거를 하면서 홍구 세력들이랑 또다시 부딪히게 되고요. 거기에 자꾸 그런 도덕적인 거를 요구받았던 중종의 불만까지 같이 섞여가지고 기묘사화가 일어나게 돼서 살림이 한 번 더 다시 와장창 깨지게 됩니다. 이후에 명종 때는 을사사화라는 게 일어나는데요. 요거는 살림 대 살림이에요. 대윤과 소윤, 뭐 큰 윤씨, 작은 윤씨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소윤 일파에서 택현설이라는 것을 제기를 해서 권력을 장악하는데 다른 왕을 세우려고 택현설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고 이러면서 이제 이 소윤 일파가 권력을 장악하게 된 것을 을사사화라고 해요. 그래서 이전의 사화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사화고요. 이 명종 때는 직전법마저도 줄 땅이 좀 모질라게 되면서 녹봉만 지급하게 되는 걸로 바뀌고 이로 인해서 이제 수조권이 사라지고 소유권만 남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지주 전호제가 확산되는 계기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조선 전기의 왕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고 다음 영상에서는 조선 전기의 통치 제도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